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유인물 1, 2, 3, 4쪽 중에서 1, 2쪽을 끝내고 3, 4쪽을 들어가기로 하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일부 학급은 3쪽에 한 중간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 4쪽까지는 다음 주 개학 후 원격 수업을 마친 후에 시험 전 2시간 수업 들어있는 시간에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반 진도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 전 이번 주 원격 수업 시간에 시험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인물을 전부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시험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원격 수업 첫 시간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3, 4쪽 유인물 문제 풀이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 볼 만한 문제를 선생님 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둘째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험 전 문제풀이 공부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하는 둘째 어떤 학급은 2시간 들어있고 어떤 학급은 1시간 들어있는데 그때는 이제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공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3쪽의 문제들은 절반 정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가볍게 한번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쪽 유의물을 같이 꺼내서 28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나의 A부터 E까지 이 문장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훑어봅시다. 우리 강아지는 머리가 좋다. 요거는 머리가 좋다. 요 부분이 서술절이죠. 지영이가 어디 가냐? 지영이가 어디 가냐고 물었다. 이거는 간접 문이긴 하지만 인용절 성격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고양이가 소리도 없이 이 부분은 부사절이죠. 이 없이 할 때 이가 부사 어미냐 전미사냐에 따라서 부사 구냐 절이냐 하는 문제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현재까지 부사절로 알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명사절이죠. 비가 와도 현장 학습을 갈 것이다. 이 와도라는 어미를 통해서 비가 오는 것과 상관없이 현장 학습을 한다 하는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조건 또는 양보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는 수요이가 추천한 책, 체언을 꾸미는 관형절로 이루어져 있죠. 내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이거는 선택의 의미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바꿔도 전혀 문장의 뜻이 달라지지 않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중 기억, 아는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2번 2. 종속주로 이어진 문장은 아는 문장이 아니고 이어진 문장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29번
D와 F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앞부분에서 공부를 한 것이어서 하나하나 다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겠지만, 문장의 성격만 짧게 살펴보면 D, B가 오기, 그 다음에 F, 나는 수영이가 추천한 명사절과 관형절이 안겨있는 문장이니까 1번은 둘 다 관여가 있다,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뒤에는 관형절이 안겼지만 F에는 부사절이 안겨있지 않죠. 뒤에는 서술절이 없죠. 이것도 틀린 것이고, D와 F에 안긴 문장에 모두 주어가 있다. D에는 농부들이란 주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고, 비가 오기를 할 때 비가가 안긴 문장의 주어죠. 그 다음에 F는 전체 아는 문장의 주어는 나는, 그 다음에 수영이가 추천한이란 관형절의 주어는 수영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D와 F에 안긴 문장에 모두 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30번 G, 내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의 문장, 이건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다 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번에 자, 조건, 나가 가에 무엇을 안기면서 무엇이 생략되었다의 문장 형식으로 조건에 맞게 서술해 보라. 그러면 나, 공원은 집뒤에 있다가 나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였다에 무엇으로 안겨 있다. 이거는 이 안겨 있는 문장 형태를 한번 문장을 고쳐보면, 나는 집 뒤에 있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였다,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 공원은 집 뒤에 있다. 집 뒤에 있다. 이 앞에 공원은 하는 주어가 나의 문장에 있던 이 문장이 가의 공원에서라는 단어와 서로 겹치기 때문에 공원은이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형절 중에 주어가 생략되는 형태다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고 하면 나가 가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이렇게 답이 되겠죠. 관형절로 안기면서 무엇이 생략되었다? 이 공원은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2번 복의 기억 니은이 모두 나타나는 문장은, 자,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일부 학급에서 설명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리고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높임법과 관련한 주체와 객체의 문제, 그 다음에 담화의 상황에서 말하는 화자, 청자, 그 다음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맥락, 이러한 관점으로 이 용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체와 객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개념 이해에 혼란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확실한 의미 전달을 통해서 그 용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여러분 잘 들으시고, 높임 표현에 사용되는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문장 구조에서 설명하는 용어, 그 다음 담화 상황에서 말하는 주체, 이런 용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정리된 개념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자, 이것은 해요라고 하는 상대 높임법의 해요체라는 문장으로 이 1번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 2번에 영희야 찾으셔. 이것도 상대 높임법에서 해체를 쓰고 있죠. 찾으셔 하고. 그런데 상대 높임법에서는 해체이지만 선생님께서라는 표현은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주체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체 높임법에 깨서를 사용했고 찾으셔의 시라는 높임선 어머니가 이 주어와 관련한 주체 높임의 실현을 통해 사용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는 이 상대 높임과 함께 주체 높임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깨서와 시가 함께 표현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셨다. 이 문장에 할아버지가 주체지요. 그래서 주체 높임에 깨서 이 가라는 주격조사를 높이는 깨서를 사용했고 진지라고 하는 특수어를 높임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다라는 먹다의 높임어에 또 시가 붙어있는 잡수시였다 할 때 시가 붙어있어요. 따라서 3번 보기는 주체 높임 조사인 높임을 의미하는 깨서와 어휘 진지와 그 다음에 선 어머럼이 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어머니 할머니께서는 집에 가셨어요. 자, 이 문장에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화자에게 어머니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호칭에 의한 문장 성분을 볼 때는 이제 독립어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의 문장 성분을 따져보면 할머니께서는 주어고 가셨어요가 서술어고 집에 가셨어요 할 때 집에가 이제 관형어가 이제 부사어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할머니가 주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주체 높임이 사용되었고 이 주체 높임은 깨서와 시가 함께 포함되어서 주체 높임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마지막 종결어민 어요, 가시엇, 써요 할 때 어요가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이 됐죠. 따라서 여기에 상대 높임에 해요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머니께서는 주체로 봐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상대에 해당되는 말이니까 이 4번 보기는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이 함께 사용된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자, 이 문장도 약간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문장으로 지난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이제 문장에서 독립어로 호칭을 선생님을 이렇게 부르는 상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높임 표현에서는 상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5번 문장은 상대 높임에 하십시오체가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가 이제 이 문장의 주어지요. 제가 선생님을 모시러 왔다. 이 모시러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데리고 오라는 동사의 특수 높임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는 객체 존대에서 사용되는 어휘다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특수 어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얼핏 보면 선생님하고 부른 말이니까 이게 상대 높임법의 상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선생님은 저라는 주어가 모시는 주체로 등장한 객체로 봐야 한다. 이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모시다의 특수 어휘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모시다 하는 단어와 연결시킨 선생님은 상대가 아니라 이 전체 문장에서는 객체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높임법과 관련된 용어로 보는 객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담어의 상황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장은 선생님이 상대이면서 동시에 객체로 존재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높임법의 경우에는 이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를 높이는 그런 성격의 표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상대 높임을 한데 묶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 5번 보기는 상대 높임과 객체 높임법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32번 문제는 5번이 답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33번 보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 앞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서 있다는 것은 과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제 먹은 케이크 맛있었지? 맛있었지 하고 지금 발화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먹은은 어제 먹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앞서 있는 과거 시제입니다. 따라서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 있다 할 때 보기는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사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하여, 관형사형 어미는 반드시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미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1번에 보면 어제라는 시간은 발화 시보다 사건 시가 앞서 있는 과거를 말하고, 먹으는 먹다 하는 동사의 은이 케이크를 꾸미는 관형사형 어미로 쓰여 있죠. 따라서 은은 관형사형 어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기 1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문장 형태가 보기가 5번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문제 푸는데 매우 좀 골치 아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1번 보기여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차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문제풀이 요령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34번 보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보기가 디귿이에요.
기억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문장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능동문이라고 해서 경찰이 행동의 주체, 이제 곧 능동적 주어가 되어서 도둑을 잡았다는 문장으로 목적어를 사용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그런데 기억을 니은으로 바꾸는 순간 도둑을이라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이라는 주어가 여기서는 부사어가 되고, 잡았다가 잡히었다, 잡히었다. 그래서 히가 피동 전미사로 쓰이고, 것은 물론 여기도 전체 다 똑같은 과거 선어말음에다 쓰였죠. 이런 구조로 기억과 니은이 서로 문장 성분이 자리를 바꾸게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면 1번, 2번은 금방 이해가 되죠.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면서 기억의 주어인 경찰이가 니은의 부사어인 경찰에게로 바뀌었으니까 이엔 적절한 표현이죠.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면서 기억의 목적어인 도둑을이 니은의 주어인 도둑이로 바뀌었죠.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히가 결합되어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디귿은 어미를 통해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어미를 통해, 여기 보기 3번에 보면 피동 전미사를 결합해서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미를 통해 피동 표현을 하고 있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4번 보기도 전체 내용을 올바로 설명한 문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번은 사실 좀 문장이 좀 문제가 있는 문장인 것이, 이 잡혀졌다는 말을 분석해 보면 잡, 히, 어지, 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전미사 히와 그 다음에 어지는 보통 형용사에 어지가 붙으면 동사, 능동사인 어지가 붙어서 이제 동사로 바뀌는 사례들이 우리 국어 단어에 매우 많습니다. 푸르다가 어지가 붙으면 푸러지다, 막다가 붙으면 맑아지다, 또 흐리다가 붙으면 흐려지다, 특히 예쁘다가 어지가 붙으면 예뻐지다, 이런 식으로 모두 능동사로 바뀌는 그런 구실을 하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히와 어지가 모두 둘 다 피동의 형태로 쓰인 전미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동작의 주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 피동문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이 보기 디귿은 피동 전미사 형태의 표현이 히와 어지 두 가지가 모두 쓰였기 때문에 올바른 우리말 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보이다의 경우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다를 피동전미사 이다로 써서 보이다라는 피동사로 쓰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데, 이것을 잘 모르고 보이어지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지다 이렇게 표현해서 보다의 피동을 보여지다,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모두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동은 전미사를 하나만 사용해서 쓰는 것이 올바른 우리말 피동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3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과 5번 둘 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35번에 보기의 의미의 차이 조건을 맞게 서술하라. 이건 이제 공부 시간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입혔다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직접 어머니가 딸에게 직접 옷을 입히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옷을 입으라고 딸에게 지시를 해서 입게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입게 했다 하는 것은 직접 입힌 건 아니고
지시하는 형태의 문장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장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he는 가에 사용된 he가 바로 사동전미사이기 때문에 입혔다 하는 행위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한다는 사동의 전미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나에서는 사동 전미사가 직접 표현된 것은 아니고 입게 하였다 하는 일종의 보조적 연결어미인 게를 사용해서 입다 하는 본동사와 하다 하는 보조동사로 서로 연결시킨 이런 것을 이제 문법적 용어로 통사적 사동이다는 말을 교과서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통사적 사동. 그러면 이때의 사동은 뭐냐? 직접 입힐 때의 he는 이때는 파생적 사동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죠. 파생적 사동. 이렇게 해서 서로 35번의 가나의 의미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선생님과 학생 1, 2가 나누는 대화. 자, 여기서 너희는 학생 1, 2를 말하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 1, 2가 자신들을 선생님 앞에서 낮춘 표현입니다. 책이 역사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니? 이것은이라는 어떤 책을 사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 새로 들은 책이야. 이때 우리는 사선생님과 학생 1, 2가 모두 포함된 그 학교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자신들의 학교를 일컫는 용어로 우리라는 복수형의 그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표지가 몇인데요? 하니까 그거는 이것은을 대용한 표현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따라서 3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서는 담화가 이루어진 맥락이고 사서는 선생님은 화자이면서 동시에 또 듣는 사람이죠. 사선생님에게 높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사선생님은 비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는 일부 문장 성분이 생략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을 뿐 비문법적인 표현은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주제, 그 경제 관련 서적과 관련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금 전에 쭉 설명했으니까요. 이건 정답이 디귿은 앞서 언급한 대상이 아니고 선생님이 읽어보면 어떠냐고 제안하는 책이지 앞서 언급한 대상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쪽은 모두 끝내고 뒷장에 4쪽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 4쪽을 넘겨보세요. 자, 4쪽. 담화는 화자, 청자, 발화, 맥락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예로 은호, 대휘라는 두 학생의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나를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재현우 어디 갔어? 편의점. 현우도 이와 같은 대화의 형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고 흔히 접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런 담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서로 맥락을 공유, 어떤 상황, 언제 어디에서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충분한 사전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요. 함께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장 성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나라
국어의 구어담화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 1번을 보면 두 사람은 담화의 참여자이고 도서관과 저녁은 맥락에 해당이 된다. 지우는 주원이가 말을 건네고 두 사람은 서로의 대화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어요. 따라서 문장 성분을 둘 다 생략하고 말하고 있지. 지우가 문장 성분을 생략하지 않고 주원이만 그러냐? 그건 아니죠.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에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적었습니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발화가 언어로서 주고받는 이것이 맥락을 통해서 맥락은 상황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언제, 어디에서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전의 정보가 서로 간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 상황에서 이제 나누는 대화 이것을 담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 마무리하고요. 3번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 도서관에 조용히 붙어있는 조용히 라는 글씨. 보기는 맥락이 없으므로 담화가 아니다. 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도서관이라는 곳. 도서관은 많은 사람이 와서 참고 자료를 찾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 사전에 도서관의 성격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걸. 그래서 조용히라고 써놓기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를 도서관 출입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맥락이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담화가 아니라 엄연한 담화의 상황이다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2, 3, 4, 5번은 방금 전에 설명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끼리 묶은 것은 앞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자, 요 나를 다시 한번 보면요. 오, 소홍대 너 여기 사는구나. 여기 사는구나 하는 걸로 봐서 여기가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주택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전단지를 건네면 너는 대위 이거 버리면 이거는 앞에 전단지를 건네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단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전단지 여기다 이 전단지에다 그러니까 이 D와 E는 서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피땀 눈물 가져다 다 넣어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니? 하고 보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거라는 말은 전단지 돌리는 일, 즉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아르바이트 하는 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같은 대상으로 묶인 것은 D와 E겠죠.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자, 나는 가장 전형적인 구어담화고요. 보기는 행동 유도성이나 어쩌고 무엇을 말한다. 이건 전형적인 이 글은 문어담화. 우리가 흔히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구어담화와 문어담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자, 나는 구어담화로 지시 대형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이게 구어담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 다 틀렸냐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는 문어담화로 비문부적인 표현이나 단어의 반복이 자주 나타난다. 여기서 비문부적 표현이나 단어의 반복, 이것은 구어담화의 특징이죠.
나는 이 글은 보기와 달리 문법적이고 체계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나는 지금 구어담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2번과 반대로 서로 반대로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이 보기의 행동 유동성이라는 문장은 보기는 문법적이고 체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걸 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진술이 되겠죠. 그 다음 보기는 나와 달리 화자와 청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기는 나와 달리 이 보기는 이 글 쓴 사람은 화자를 말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청자입니다. 따라서 이 화자를 글쓴이로 청자를 독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고 나와 보기 모두 담화 구성 요소 가운데 맥락 없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다 맥락 없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나요? 맥락이 존재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가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을 고려해야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맥락을 고려하여 읽어야 하고 고려하여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기와 나의 담화의 차이점 두 가지. 지금 보기 1, 2, 3, 4, 5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담화와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의 차이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서술하는 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와 나의 설명. 가는 이제 한국대학교 어떻게 가야 하나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뭐 어떻게 가면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봐서 가려면이라는 말은 이제 방향,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방문하는 어떤 방법을 물어서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나는 이제 언어 맥락에 대한 설명, 그것에 나오는 설명을 쭉 실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면 청자의 대답을 봐 기억은 입학하기 위한 방법을 물었다면 나는, 니은은 소속되기 위한 방법은 아니죠. 한국대학교를 방문하기 위한, 찾아가기 위한이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군요. 나머지 부분은 뭐 읽어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7번 A에 적절하게 대할 말이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다 정리해 보면 비언어적 맥락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8번 비언어적 맥락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 주제, 세대, 성별 이런 게 이제 비언어적 맥락이고 문맥은 언어적 맥락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9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은 적절한 것은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문제로 냈는데 지식하는 은솔이 언어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학교 할 때 우리라는 말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항상 집에 자기 가족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 학교, 단체 뭐 그런 것도 모두 묶어서 우리라는 그 나의 복수형의 대명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my country, 우리 학교가 아니라 my school, 우리 집이 아니라 my house 이런 식으로 전부 내, 나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하는 학생은 그러한 언어적 습관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가 가진
언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적절한 내용은 제시카는 은솔이가 속한 언어 공동체 관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약간의 오해 과정을 다루고 있는 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복을 이해하느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네 오랜만일세. 잘 지냈나? 안녕하세요. 집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B는 A에게 존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는 B보다 손 윗사람이니까 이렇게 존대를 하겠죠. 그리고 A는 B에게 자네 오랜만일세 잘 지냈나?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이야 어디 가는 길이야 이렇게 묻는 걸로 봐서 매우 가까운 사이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건 말이 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B는 A의 바로 의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어디 가는 길인가? 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그냥 뭐 특별히 어떤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만나서 가볍게 나누는 대화 수준이니까 이렇게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답변을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3, 4쪽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약간 수준을 좀 높여서 조금 깊이 있는 그런 문제를 1시간 동안 공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